예, 밴쿠버 캐너스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늘 앞서서 말씀드렸던 레인저스랑 또 이제 좀 연이 있는 팀이긴 하죠. 1994년에 스탠리컵 결승전. 그죠? 예, 그거 상대였었기도 했었고, 그 당시 이제 상대였기도 했었고, 그 레인저스가 또 가장 마지막으로 우승한 게 94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바라보시면 또, 그, 결국 JT 밀러 선수의 트레이드설 지난 시즌에 요거를 처리를 하는데 도움을 줬었던 구단이 또 레인저스이기도 했었잖아요. 이런 그림을 좀 연관이 돼 있는 클럽인데 어쨌든 뭐 같이 이렇게 또 다루게 됐네요. 일단 이제 밴쿠버 캐너스가 전전 시즌에서의 그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시즌도 큰 기대를 모았었습니다만은 지난 시즌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물론 이제 여러 부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기는 했지만 이 기대보다 많이 못 미치는 시즌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플레이오프까지도 진출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과연 이제 올해는 이제 밴쿠버가 어떤 느낌으로 좀 발전을 하게 될지, 아니면 이제 뭐 2년 전의 그림이 나오게 될지, 아니면 또 한 번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게 될지 이런 부분 한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팀을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조만간 찾아올 수 있는 밝은 미래 같은 부분을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전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좀 국내 팬분들이 좀 많이 좋아하시는 클럽 중에 하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제 그냥 이제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예, 이건 이제 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요런 좀 뒷받침하는 숫자라든가 이런 걸 좀 찾을 수 있었으면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런 건 없어가지고 그냥 부가적으로 이제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난 시즌 캘더컵 AHL 결승전, 예, 그 이제 우승컵 이름이죠. 캘더컵 우승팀이 작년 에버츠퍼드 캐너스. 그러니까 이제 밴쿠버 캐너스의 마이너 팀이, 그러니까 협약, AHL 협약을 한 마이너 팀이 지난 시즌에 우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경기로 우승을 했었죠. 이제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찾아올 미래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캘더컵 우승팀들에서 이제 AHL 팀들의 우승 주역 멤버들이 NHL에서까지 성과를 내는 케이스들이 사실 꽤 다수 꽤 존재를 합니다. 생각보다 꽤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캘더컵 우승하는데 이렇게 공을 세웠던 이런 친구들이 NHL 딱 올라와가지고도 이제 날개를 딱 피면서 진짜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는 케이스들이 사실 왕왕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쭉 다 그냥 역사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최근에 한 네다섯 시즌 정도를 뽑아봐도 이런 그림들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2023년에 허시베어스가 2023년, 2024년에 2연패를 했었는데 2연패란 말이 맞나? 연패를 했었죠. 그죠? 연패를 했었는데 2023년 허시베어스 우승 당시에 알리악세이 프로타스 그리고 코너 맥마이클 같은 선수들이 확실히 이제 좀 뭔가 이제 이런 팀 전략에 힘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2024년은 아직까지는 좀 너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 이제 2024년 집어넣지 않았고요. 근데 프로타스랑 맥마이클은 지난 시즌에 워싱턴 캐피털스가 1위를 차지하는데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선수들이었죠. 요거 일단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2022년에는 시카고 울브스라는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시카고 울브스는 당시에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의 마이너 협약팀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때 활약을 했었던 선수들이 잭 드루리랑 제일런 채필드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죠. 뒤에 이제 캐롤라이나 올라와가지고도 잘했었죠. 물론 이 정도까지 잘하지는 못했지만 근데 뭐 채필드는 요거보다 이상인 것 같긴 한데 일단 이제 이런 선수들이 있었고 2019년에 이거 갑자기 왜 뛰냐라고 하면은 2021년이랑 2020년은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캘더컵 결승전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캘더컵 플레이오프가 진행이 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샬럿 이때는 이제 캐롤라이나가 사실 이거 AHL 왜 협약팀이라고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AHL 팀들이 협약 상황에 따라서 2022년에는 시카고 울브스가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의 협약팀이었는데 2019년에는 샬럿 체커스가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의 협약팀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은 협약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2019년 샬럿이 우승을 할 때도 보시면은 모건 기키 그리고 니콜라 루아, 마르틴 네차스 이런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제 캘더컵 우승할 때에도 들어보면 굉장히 큰 성과를 올렸었던 팀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요 내용은 뒤에도 이제 좀 젊은 선수들 내용할 때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조금은 빼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025년에 우승을 한 이제 캘더컵에 우승을 한 에버츠퍼드 선수들이 올라오면서 팀 전력에 이제 많이 도움이 되면서 팀 우승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정말 더 뭐 우승이 아니라고 해도 정말 팀 전력의 핵심이 되면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들, 그런 선수들을 제가 나중에 탑3 때 또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금은 안 좋은 그거긴 한데, NHL 스탠리컵 역사상 스탠리컵 결승 역사입니다. 이거는 이게 이제 족보를 언제 따져야 되냐가 참 중요한데, 이게 이제 스탠리컵 결승전 그 역사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NHL 스탠리컵 결승전 역사는 또 조금 짧은 느낌으로 또 있습니다. 이제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시면은, 역대 스탠리컵 결승에서 3번 이상 진출을 했는데 우승이 한 번도 없는 클럽은 밴쿠버 두 팀이 유이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어떤 팀들도 3번 이상 진출을 하면은 한 번은 우승을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한 번도 우승 진출을 못한 팀들도 있고 한 번 이하인 팀들도 있습니다. 물론 한 번 이하, 그러니까 한 번 이하가 아니라 2번 이하인 팀들은 뭐 우승 못할 만한데, 근데 3번 진출했는데 우승을 못한 팀은 밴쿠버 밀리어네요. 예전에 캐낙스에 어떻게 보면 좀 전신과 같은 팀이었었죠. 밴쿠버 밀리어네어 같은 경우도 3번 결승 진출해서 한 번도 우승을 못했고, 캐낙스도 3번 진출해서 한 번도 우승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캘더컵 우승을 바탕으로 젊은 선수들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좀 우승을 할 수 있을 느낌의 전력을 앞으로 좀 갖췄으면 하는 이런 이제 좀 희망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내용이 이거 판 자체는 굉장히 절망적인 내용이지만은 좀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이제 이런 걸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예, 에버츠퍼드 우승 좀 이제 발판으로 좀 삼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지난 시즌 성적과 올 시즌 뎁스타트를 보고 넘어가시게 될 텐데, 지난 시즌 38승 30패 14연장패를 하게 됐고, 승점 평균 54.9%, 퍼시픽 디비전에서 5위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되면서 이제 플레이오프는 못 나갔었습니다. 전체 득점 233득점으로 23위였었고요. 뭐 전체 실점은 251실점 하면서 18위. 뭐 이제 요건 중위권인데 어쨌든 전체 득점에서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었었죠. 어쨌든 밴쿠버가 재작년에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여주지는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정규승이라든가 이제 뭐 이 38승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일단 연장에서의 좀 안 좋은 결과들도 있었고, 뭐 작년에 어쨌든 뭐 부상도 좀 있고 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팀 내부적으로도 조금은 그 어수선한 부분도 있었잖아요. 네, 뭐 전체적으로 이제 요런 느낌의 뎁스 차트입니다. 참 좋다, 좋은지 애매한지 괜찮은지 뭔가 좀 판단이 잘 안 되는 그런 느낌의 지금 스쿼드가 나와 있는데, 1라인에 페테르손, 더브러스크, 갈런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페테르손의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몸싸움적인 부분이라든가, 물론 이제 아예 못하는 선수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보드 쪽이라든가 네트 앞쪽에서 정말 이제 꾸덕하게 힘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사실 페테르손은 피지컬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그림에서 힘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 과정에서 더브러스크라든가 갈런드 같은 선수들을 집어넣으면서 좀 활동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좀 피지컬 경합 싸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힘을 써주는, 그리고 골대 앞쪽에서 이렇게 또 좀 굳은 일을 해주고, 이제 이런 역할로 이제 좀 집어넣어 봤었습니다. 사실은 예전에도 페테르손이 좀 좋은 그림이 나왔을 때는 발이 빠른 선수들이랑 조합이 됐을 때 또 괜찮은 모습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페테르손도 이제 지바야자드랑 마찬가지로 요즘에 스케이팅 게임 자체가 많이 죽은 상황이기 때문에 스피드적인 부분이라든가 템포를 올려줄 수 있는 이런 보조 자원들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브러스크도 이제 보기보다는 굉장히 빠른 선수거든요. 갤런드는 뭐 민첩한 선수고, 이제 이런 느낌 말씀을 드리게 되고, 2라인 센터로서 히틸이 결국 나올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옆에 이제 브록 베서가 들어가면서 이제 또 득점적인 부분을 또 대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벤터 케인 선수가 2라인에 결국 활약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케인 선수가 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네트 앞쪽에서 옵션이 하나 생겼다라는 점, 그리고 케인을 사실은 더브러스크 자리에 넣을까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주력이 조금 더 빠른 더브러스크를 1라인에 집어넣었었고요. 히틸이 어쨌든 좀 듀얼 스렛 같은 느낌의 성향의 선수지 않습니까? 이제 득점력에서는 이제 골을 넣는 능력도 나쁘지 않고 동료를 살려주는 이런 능력도 나쁘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베서의 좀 이제 스나이핑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이 히틸을 집어넣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극대화하기에는 사실은 페테르손이 조금 더 좋기는 하지만, 또 페테르손 베서를 넣으면 또 스피드에서 큰 문제가 또 발생을 하거든요. 이제 이런 과정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라인에 회글란데를, 블리게레스, 샤우드를 집어넣으면서
블리게르스랑 작년에 셔우드 선수가 또 이제 또 같은 라인에서 자주 이제 호흡을 많이 맞췄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좀 반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회글란데르도 괜찮은 자원인데 회글란데르는 사실 피지컬도 조금 부족한 데다가 게다가 이 선수도 기복이 진짜 심한 선수입니다. 경기를 했을 때 기복이 좀 심한 선수다 보니까 3라인에 일단 1, 2라인에서 좀 안정적인 결과값을 원하기보다는 3라인에 집어넣으면서 그죠, 좀 조커 같은 느낌으로 활용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4라인에 이제 좀 센터로 자원으로서 예전에 이제 호벳 트레이드로 봐서 아투 레티 선수가 지난 시즌에 조금은 기회를 받았던 경기에서 괜찮았던 경기들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레티 선수를 이제는 4라인 센터로 써봐도 나쁘진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레케르메키, 또 득점력을 좀 보완을 해줄 수 있는 레케르메키를 집어넣고 드루 오코너 같은 선수를 집어넣으면 괜찮지 않을까. 오코너도 이제 굉장히 사이즈도 좋고 스피드도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4라인에서의 체킹 게임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선수고요. 그리고 레케르메키가 만약에 조금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은 뭐 맥스 세슨이라든가 그 다음에 누구냐 애쉬디 베인스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이 또 있습니다. 20대 중반에 이제 좀 괜찮은 선수들이 이제 이런 선수들을 집어넣어 봐도 결국 이제 결과값은 뭐 비슷하지 않을까. 이제 이럴 때 일단 어쨌든 4라인 윙어 자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수비진은 사실상 큰 고민이 없었습니다. 사실 공격진은 제가 이제 저거를 짤 때 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수비진은 별 고민이 없었어요. 그냥 이제 무난하게 가면 됩니다. 휴즈랑 크로네크, NHL에서 이제 부상만 없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또 공격 기여 같은 부분에서 어떤 힘을 쓸 수가 있는 조합이죠. 퀸 휴즈 아이스타임 쓰는 거 까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일단 이제 네, 그래서 이제 휴즈랑 크로네크 그냥 유지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르쿠스 페테르손 선수와 타일러 마이어스 두 명의 이제 장신 선수를 또 배치를 하는데 아무래도 타일러 마이어스 선수가 요즘에 이제 너무 역할을 이 선수한테도 너무 많은 역할을 주려고 하면은 좀 미스가 많은 선수예요. 타일러 마이어스도.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또 다재다능함으로써는 정말 이제 둘째가라운 서러운 마르쿠스 페테르손을 또 집어넣으면서 사이즈와 유연함까지도 보완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라인에 포버트랑 만치니 선수입니다. 포버트를 일단 집어넣는 부분은 당연히 베테랑 수비적인 수비수의 역할이 있고, 만치니 선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공격에서의 힘을 쓸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좀 공격형, 수비형 이제 이런 느낌으로 3라인 구성을 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골리지는 뭐 이거는 자주 뭐 이전에 뭐 영입이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자주 설명을 드렸었죠. 댐코랑 란키넨. 기존의 자원을 그냥 그대로 가는 선택을 했고 그 과정에서 실로우스 선수를 내보내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댐코 선수가 결국 뭐 댐코도 부상만 없으면은 뭐 문제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만약에 댐코가 조금 이제 흔들리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해도 뭐 지난 시즌 란키넨이 시즌 초반에 그렇게 분전을 해줬다라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비진은 제 생각에는 꽤 나쁘지 않다.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스터의 장단점 보고 넘어가야 될 텐데 역시나 수비진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비진에서 일단은 구성 자체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뭐 공격형, 수비형 이런 밸런스적인 부분도 그렇지만은 구성 자체도 크게 이제 흠이 없는 느낌의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사이즈가 작다라든가 너무 공격형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든가 이제 지금 이 스쿼드에서는 누가 퍼군반을 하죠? 이런 것들의 약점들이 사실 좀 있는 팀들이 있잖아요. 근데 밴쿠버의 수비진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휴즈랑 흐로네크 말씀을 드리면은 합류 후에 항상 이제 1라인 조합으로 활약을 했었고요. 물론 이제 부상 때문에 이게 좀 절반으로 작년에도 결국은 좀 절반으로 따개졌었고 어떻게 보면은 부상으로 풀로 이제 못 나간 그림도 있지만은 2년 전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이게 이제 23-24 시즌 결과거든요. 휴즈 흐로네크 조합이 그 수비수 전체 조합 중에 올라와 있을 때 골을 두 번째로 많이 만들었었던 조합이었고, 그리고 이제 기대 득점 값도 이제 56.4 득점 이제 기대값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3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리그에서 거의 최고의 공격적인 힘을 보여줬었던 조합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휴즈도 뭐 건강할 가능성이 높고 크로네크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요 조합도 유지가 될 것이다. 뭐 공격적으로 물론 수비적으로도 물론 이제 수비적으로는 또 피지컬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결국은 뭐 완벽한 느낌의 수비력은 보여주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뭐 그거를 쌈 싸먹고 남을 만한 공격적인 힘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라인부터는 피지컬 진짜 압도적으로 좋게 나옵니다. 이거 제가 만치니를 일단 집어넣긴 했지만 엘리아스 페테르손 수비 선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수를 또 집어넣으면은 피지컬이 굉장히 크게 또 보완이 되는 강점이 생기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2라인부터는 압도적인 피지컬 강점, 뭐 2m 넘는 선수들, 그리고 뭐 195, 193, 일단 이제 굉장히 리치도 길고 사이즈도 크고 이런 선수들이 있고, 그리고 사이즈뿐만 아니라 페테르손 둘 다, 예, 엘리아스 페테르손도 그렇고 마르쿠스 페테르손도 그렇고 퍽 운반이라든가 공격 기여도 어느 정도 이상 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통 이제 사이즈가 크고 한 선수들은 좀 꾸덕한 피지컬 플레이를 잘하는 그런 느낌의 선수가 많고, 또 스테이 앳 홈 같은 느낌의 수비수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페테르손 두 명은 그런 선수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이런 이제 사이즈와 유연함까지도 동시에 채울 수 있고, 1라인 같은 경우에는 NHL 최강급의 공격력을 이제 또 보여줄 수가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스터의 우려점 같은 경우에는 기존 핵심 자원의 경기력 회복 여부,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밴쿠버가 저는 이제 좀 다른 그거를 생각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존 핵심 자원들이랑 대부분 재계약을 했죠. 댐코, 헤글란데를, 란키넨, 페테르손 뭐 어쨌든 영입했는데 영입하고 난 다음에 바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갈런드, 베서 이런 선수들 다 재계약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핵심 자원들이 결국 다 재계약이 된 상황인데, 저마다 좀 큰 약점들이 요즘에 좀 두각이 되기 시작을 했었죠. 이제 헤글란데르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에서 기복이 좀 컸었고, 댐코는 항상 문제가 되는 부상, 그리고 란키넨 같은 경우에도 주전으로서 계속 꾸준하게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마르쿠스 페테르손도 피지컬 활용도가 사실은 조금 더 좋으면 좋거든요. 피지컬은 좋은데 피지컬 활용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선수가 아니다 라는 느낌으로 예전에 이제 처음 영입됐을 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약점이 있고, 그리고 브록 베서는 스피드, 두말할 필요가 없죠. 이런 과정에서 좀 저마다 좀 큰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올해는 덜 나오는 건지, 그죠? 그러니까 헤글란데르 같은 경우에 기복이 덜 나오는 부분, 이제 댐코는 건강한 한 시즌, 란키넨 같은 경우에는 뭐 댐코가 어떻게 보면은 댐코 부상만 없으면 란키넨은 어쨌든 백업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페테르손 같은 경우에는 뭐 피지컬 이외에는 괜찮은 편이니까 이 부분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베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스피드적인 부분 얼마나 좀 회복이 될지 이런 부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명 봐야죠. 엘리아스 페테르손입니다. 공격수 40번 선수. 예. 이게 경기당 그 골, 경기당 어시스트 숫자거든요. 초록색이 경기당 어시스트고, 파란색이 이제 경기당 득점입니다. 지난 시즌 크게 부진한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프가 이제 좀 확 올라갔다가 두 시즌 기준으로는 이제 올라갔다가 결국 이제 지난 시즌 큰 폭으로 떨어진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는데,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도 리그 진입 초창기 때 수준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이 선수의 또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골을 만들어내는 능력인데, 골을 만들어내는 능력조차 근데 골을 만들어내는 능력 자체는 사실은 루키 시즌부터 꽤 이제 정평이 나 있었던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많이 떨어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선수도 경기력 내적인 기복이 굉장히 커졌어요. 지난 시즌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왔었죠. 진짜 잘했던 뭐 토론토전이라든가 이런 경기에서는 야, 우리가 알고 있던 진짜 공수 전방위적으로 활약하던 페테르손이 나왔지만은 어느 경기를 바라보면 막 움직이지도 않고, 공격은 공격대로 안 되고, 피지컬 약하니까 털리고,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왔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시즌별로 포인트를 올린 경기 비중, 전체 이제 경기 출장 경기 중에 포인트 몇 경기에서 올렸는가, 그 퍼센티지 한 거예요. 보시면은 2022년 같은 경우에 또 어릴 때니까 이건 좀 이해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난 시즌은 75%, 60% 넘게 나왔었는데, 지난 시즌은 50%. 나온 경기 절반밖에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시면은 지난 시즌 페테르손이 일단 기복적인 부분도 하나 더 있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피지컬 툴은 여전히 아예 보완이 되고 있잖아요. 피지컬 툴이 보완이 되지 않는 과정에서 이제 보드 쪽에서 퍽 간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이 강제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러니까 다른 팀이 페테르손 선수를 보드 쪽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 상황을 강제했을 때는 굉장히 쉽게 퍽이 탈취되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올해 뭐 리벤지를 노린다 이런 느낌이 나왔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피지컬이 보완이 되지 않는 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도 이제 또 이게 진짜 스포츠라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내가 피지컬 툴을 부족해서 피지컬 툴을 보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몸이 예전보다 피지컬 그 근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바디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예전 기량이 안 나오는 상황도 이제 꽤 발생을 합니다. 그게 좀 재밌고 신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막 어릴 때 근육 트레이닝 열심히 하다가 결국은 뭐 몸의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초반에 부진하고 이제 그런 그림들이 나오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이런 그림들이 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페테르손의 경기력 회복적인 부분이라든가, 이제는 피지컬 툴은 무조건 보완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피지컬 툴을 본인이 벌크업을 좀 했다라고 해도
예전과 같은 기량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건 또 한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영스터 탑3 보고 넘어가실 텐데 톰 빌란데르 선수, 그리고 요나탄 레케르메키, 그리고 브레이든 쿠츠 이렇게 3명입니다. 지난 시즌 비유에서 이제 빌란데르는 이제 2골 22어시스트 올렸었고요. 스케이팅 능력을 바탕으로 공수 양면에서 기여가 가능한 수비수 자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나탄 레케르메키는 이제 올해 이 1군에서 정착을 할 가능성도 있는 선수인데 기본적으로 퍽 핸들링, 슈팅 능력에서 강점이 있는 득점형 유형의 공격수고요. 브레이든 쿠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센터 자원이고 지난 시즌 시애틀에서 60경기 26골 37어시스트 올렸었습니다. 견실한 압박 능력, 그리고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스케이팅에 강점이 있는 이런 느낌의 센터 자원이기 때문에 투웨이 센터 자원으로서 좀 각광을 받을 만한 자원이고요. 탑3 자원들 같은 경우에는 빌란데르 같은 경우에는 2라인 수준에서 퍼군반 수비, 투웨이 수비 자원, 그리고 레케르마키도 2, 3라인 수준에서 골 득점 자원, 그리고 이제 쿠츠 같은 경우에는 2, 3라인 센터, 투웨이 센터 자원으로서 이제 좀 자리 잡았으면 좋은 자원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에버츠퍼드 우승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이어지는데 에버츠퍼드에도 지금 이제 우승의 주역들 괜찮은 자원들이 좀 있습니다. 애시드 베이스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24경기에서 7골 17어시스트, 그리고 리누스 칼손 선수도 24경기에서 26포인트, 맥스 세슨 선수도 이제 뭐 괜찮은 포인트 뽑았고요. 그리고 수비수 쿠드랍 셰프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이제 10포인트 올렸었는데 괜찮은 그림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베인스, 칼손, 세슨 이런 선수들은 올해 어떻게 보면은 그 한두 자리에 충분히 이름을 올릴 법한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의 활약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밴쿠버 공격진 자체가 사실 변동 사항이 좀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 선수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베인스, 칼손, 세슨 이런 선수들이 20대 중반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전성기에 찾아온 자원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기회를 잡았을 때 확실하게 누가 자리를 잡을지 이런 여부를 올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탑티어 유망주도 이제 어떻게 보면 몇 년 뒤에 이제 전력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자원이지만 현재 에버츠퍼드의 이제 전성기급의 자원들도 괜찮은 자원들이 한두 명 누가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이런 거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선수는 필립 히틸 선수를 뽑았습니다. 예, 히틸을 왜 뽑았냐면요. 레인저스 때보다 좀 경기 결과가 좋지 않았었죠. 이거 지금 밑에 설명이 뒤에 슬라이드랑 좀 바뀌어 있는데 일단 레인저스 때보다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레인저스 때 41경기에서 11골 9어시스트 올렸었는데 밴쿠버 들어와서 15경기에서 2골 4어시스트, 그리고 슈팅 성공률은 거의 한 3분의 1 토막 가까이 나게 되면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기대에 좀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일단 나왔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네차스 같은 기대를 좀 이제 가지셨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어쨌든 그런 느낌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이게 너무 절망적으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는 게 올해 풀타임으로서 괜찮은 조합을 찾아주면 됩니다. 15경기밖에 안 됐잖아요, 작년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다행히 스피드적으로 풀어나가는 경기는 역시나 리그 전체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탑 스피드 37km 이상 찍으면서 공격 중에 상위 10%였었고요. 32km 이상 가속도 184회를 기록했기 때문에 상위 7%예요. 역시나 이제 템포를 올려줄 수 있고 스피드를 올려줄 수 있고, 요렇기 때문에도 어떻게 보면 제가 베서 선수 옆에다가 이 히트리 선수를 놓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단 스피드 경기는 살아있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 좀 걱정이 되는 게 부상 이력이에요. 그러니까 부상적인 부분에 좀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23-24 시즌 같은 경우에도 머리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결장을 했고, 플레이오프 합쳐서 78경기일 겁니다. 정규 시즌이랑 플레이오프 합쳐서.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도 사실은 뇌진탕으로 16경기 결장하고 상반신 부상으로 레인저스에서 9경기 결장을 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좀 심각한 부상, 특히 이제 머리 부상, 뇌진탕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뇌진탕은 참 무서운 게 정말 그냥 가볍게 끝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선수 생활에 영향을, 그렇게 선수 생명에 영향을 주는 케이스들도 가끔씩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걱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히틸 선수의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2라인 센터를 지금 자체도 조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히틸 선수만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2라인 센터를 그냥 자체적으로 조달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밴쿠버가 장기적으로 조금 더 확실한 팀이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이제 2라인 센터가 더 좋은 카드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올해 이제 히틸 선수가 기대 이상의 활약만 펼쳐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체적으로 어느 이상 정도는 조달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2시즌 전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23살 시즌에 74경기에서 22골 23어시스트 45포인트를 올렸었고요, 레인저스 시절에. 그리고 히틸 라인이 그 당시에 NHL 전체에서
5대5 상황 득점에서 전체 8위에 올랐었습니다. 31골을 합작을 하면서 이제 이 부분 이제 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 과정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 하지만 여기엔 좀 이제 넘어야 되는 허들이 있는데 통산 페이스오프 성공률을 너무 저조하고요. 그리고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피지컬 활용도가 그렇게 높은 선수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상의 피지컬 활용도도 중요한 편이잖아요. 요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히틸 선수가 얼마나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인 이라인 센터 자리를 생각보다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진짜 이거는 이라인 센터 이거 언제 오냐 이런 느낌으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걸쳐서 찾아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 좀 전략적인 부분에서 히틸 선수의 올해 확실한 조합도 찾아주고 정말 확고한 기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예, 밴쿠버 올해도 뭐 어중간하다라고 하면 좀 어중간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스쿼드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바라봐서 수비진에서 경쟁력이 있고 댐코도 부상만 없다라고 하면 괜찮은 활약에다가 공격진도 역시나 이제 이런 기존 자원들의 경기를 한번 해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또 괜찮은 시즌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오늘 내용은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팀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